퇴직 후 저는 귀촌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를, 붉은 노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낭만은 잠시였고 그 뒤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진짜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8가지 충격적인 현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조금만 지면 마을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드물었고 불 켜진 집도 몇 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빠르게 찾아오는 건가, 그날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 앞은 바람만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라면 지금쯤 퇴근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식당마다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시간이었을 겁니다. 영화관에선 마지막 회차 예고편이 흘러나오고 서점 카페에는 따뜻한 조명이 비쳤겠죠. 젊은 사람들은 책 사이에 얼굴을 묻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펴놓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앉아있던 조용한 카페도 소규모 전시회도 악기 동호회도 없었습니다. 무대는 없는데 커튼만 내려진 듯 하루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선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지니 하루는 오히려 더 길고 더 막막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기보다 고요 속에 갇혀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빈 시간을 채우겠다며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세워진 책등들이 마치 제게 읽어달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장들은 눈앞에서 흩어졌다가 곧장 머릿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디오도 켜봤습니다. 낡은 전파 속에서 흘러나오는 DJ의 목소리는 순간만 위로했지만 금세 고요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남은 건 오히려 더 짙은 정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는 듯 했죠.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낯선 허전함은 책장 사이에도 흐릿한 라디오 주파수 속에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무료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 때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는데 막상 그 고요 속에 앉아 있으니 쉼이 아니라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작은 극장을 만들어 봐요. 오늘은 거실에서 첫 상영회입니다. 아내는 피식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잠깐이지만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린 마치 아이들처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낡은 DVD를 꺼내오고 커튼을 단단히 치고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작은 전등 하나만 켰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영화의 대사는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배경음악이 흐를 때마다 마을의 적막 대신 영화 속 도시의 소음이 잠시 우리 집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웃기도 하고 가끔 제 팔을 톡 치며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영화에 몰입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외로움 대신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다시 불을 켜니 거실은 다시 낯선 정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극장은 영화가 끝남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빈자리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도시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여긴 사치가 되어버리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첫 번째 현실은 바로 문화와 여가의 부족이라는 사실을요. 그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하늘은 매일같이 먹구름을 몰고 왔고 해가 얼굴을 내민 날보다 비가 쏟아진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모종을 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린 비는 밭 고랑을 금세 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흙길은 진창이 되었고 신발은 진흙 속에 푹푹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밭 가장자리에는 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생겼고 그 물 위로 떠내려간 씨앗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비닐하우스 위로는 물방울이 끝도 없이 맺혔습니다. 천장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주르륵 떨어지며
새로 심은 모종잎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제가 애써 심어놓은 줄기들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태풍이 스쳐간 어느 날, 저는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릇하던 싹들이 모두 쓰러져 흙바닥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줄기는 꺾였고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가 공들여 땀 흘리며 심었던 모종들은 한순간에 흙 속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젖은 흙이 흘러내리며 마치 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방법을 몰라서 망친 걸까? 아니면 이건 하늘이 정한 순서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정성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벽, 그게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그때 이웃 어르신이 젖은 모자를 툭툭 털며 다가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올해는 하늘이 밭을 데려갔어요. 이런 해도 있는 법이죠.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씁쓸했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농사란 결국 제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씨앗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달력에 오늘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굵게 장마 피해라고 적으며 제 마음도 함께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다음 철의 계획을 새로 펼쳤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땅을 가꾸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하늘에 맡겨야 하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다시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두 번째 현실은 바로 농사 실패와 자연재해의 리스크였습니다.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잔치나 행사 준비 때 누가 뭘 챙기는지, 그리고 공동작업 날엔 말없이도 호흡을 맞추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걸 잘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선 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제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더 빠를 텐데, 이건 저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그 말이 제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때로는 조언이 아니라 무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잔치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냄비를 옮기다가 이거 줄 서서 하나씩 옮기지 말고 수레에 한꺼번에 실어 옮기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주방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잠깐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뒤에 들으니 괜히 도시 사람 티만 낸다는 얘기가 오갔더군요. 또 한 번은 공동작업 날 자풀을 뽑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괭이를 들고 혼자 앞쪽으로 쭉 나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뒷사람들의 호흡을 깨뜨렸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 같이 맞추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마을 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배운 방식들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린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먼저 같이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단호함과 동시에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멈칫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방법이 이곳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의 순서를 먼저 배우기로 했습니다. 귀촌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습관을 그대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이곳의 문화에 스며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의 이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세 번째 현실은 바로 세대차와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달력은 어느새 몇 장씩 넘어가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집안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력이 넘어갈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절이면 아이들이 잠깐 내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를 같이 하고 나면 금세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길이 멀고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몇 시간의 만남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음식들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남은 허전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속에서 본 손주는 지난번보다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그 변화가 곧 내가 곁에 없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제잘거림과 딸아이의 바쁜 목소리가 뒤섞여 순간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는 순간 그 웃음은 제 방 안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밖 공기는 오히려 더 멀고 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딸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미안한 어조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엔 못 내려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전이 먼저지. 아빠는 여기서 잘 지낸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2개의 밥그릇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텅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도 금세 치워야 했습니다. 2개의 그릇은 우리 부부를 의미했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자리까지 비어 있는 듯 했습니다. 빈 식탁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귀촌은 자연에 가까워지는 일이었지만 그만큼 누군가와는 멀어지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4번째 현실은 바로 자식과의 왕래 문제였습니다. 한철이 지나고 난 뒤 저는 비로소 장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넘겼지만 계속 쌓이는 지출이 눈에 밟히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부 위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씨앗값, 비료값, 농기구와 장비 유지비, 밭에 나가기 위해 쓴 차량의 기름값과 때마다 필요한 수리비. 도시에선 당연히 가까운 마트에서 샀던 물건들도 이곳에서는 택배를 통해 받아야 하니 배송비까지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계속 생겼습니다. 오래된 지붕은 장마가 올 때마다 작은 구멍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방 안천장에 번지는 물자국을 볼 때마다 또 고쳐야 하나라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보일러는 어김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수리기사가 다녀간 뒤 남겨놓은 영수증은 항상 장부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던 비용들이 이곳에서는 한 달 살림을 뒤흔드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살 땐 외식 한 번 덜하고 택시 한 번 줄이면 메꿀 수 있던 돈이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줄여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한정적이다 보니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저녁 식탁 위 아내가 장부를 조용히 덮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네요. 규모를 줄일까요? 그 목소리엔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담담함 뒤에 깔린 피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긴장과 계산이 아내의 표정에서 잔잔한 주름이 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취미만 남기자. 우리 먹을 밥만 있으면 충분하죠. 아내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미묘한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그 미소 속에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다시 넘겨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들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의 무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엔 우리의 시간, 노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촌은 자연과 가까워지는 길이었지만 돈의 무게 앞에서는 오히려 더 벅차다는 사실을 그제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5번째 현실은
바로 돈의 무게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밤새 머금은 이슬은 발목을 적셨고 흙은 손금 사이로 깊숙이 파고들어 마치 제 몸 일부가 되는 듯 했습니다. 삽을 들고 쪼그려 앉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다 보면 허리는 금세 짧아지는 듯 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갔습니다. 땀방울은 이마에서 떨어져 흙먼지와 섞였고 그 냄새는 낯설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버거웠습니다. 낮이 길어질수록 제 몸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는데도 등은 이미 무겁게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뼈마저도 고개를 떨구며 이제 그만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밤에 눕기 전 저는 손가락을 쭉 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굳어 있어 제 뜻대로 잘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팔꿈치에서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묵직한 통증은 마치 오래된 돌덩이가 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은 새벽이 되면 다시 저를 깨웠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증은 아침마다 더 선명했습니다. 누웠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제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는 꾸준함이지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 노트 첫 장에 큼지막하게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꾸준함. 그 한 단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농사는 결국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음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속도를 받아들이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귀촌은 젊음으로만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쉬어야 하고 때론 내려놓아야만 이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귀촌의 6번째 현실은 바로 몸의 한계였습니다. 귀촌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지쳐도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금세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고 쉬는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몸은 쉽게 지치고 마음은 점점 산만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남는 건 고단함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귀촌은 체력 싸움이 아니라 리듬 싸움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일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30분 몸을 푸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뻣뻣한 허리를 돌리고 굳은 팔을 늘려주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덕분에 하루 전체가 덜 무너지더군요. 오전에는 햇볕이 가장 센 곳부터 일을 했습니다. 볕이 조금만 더 기울면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제 몸을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들 눈치 보일까봐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꾸준히 오래 가려면 내 몸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일부러 장날을 골라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득한 소리와 냄새는 묘하게 제 마음을 다시 도시와 이어주었습니다. 상인들의 힘찬 목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지금은 드물어진 흥정의 풍경까지 그 소란스러움이 저에게는 또 다른 휴식이 되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웃음소리와 소박한 대화가 조용히 제 하루의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어깨를 한결 가볍게 만들곤 했습니다. 일과 쉼을 리듬으로 묶자 시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흘러가기만 하던 하루가 이제는 쌓여가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에도 작은 패턴이 생기자 삶이 덜 불안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분이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법 마을 사람이 다 됐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길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귀촌의 7번째 현실은 바로 적응의 기술과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매화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흰 꽃잎이 피어날 때 저는 이곳에도 다시 시작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름이 오면 매미 소리가 노래가 되었습니다. 한낮의 뜨거움은 버겁기도 했지만 그 울음소리는 묘하게 제 마음을 깨우곤 했습니다. 가을이 찾아오면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쳤습니다. 익어가는 곡식 사이에서 저는 작은 성취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겨울의 고요는 또 다른 배움이었습니다. 정막 속에 앉아 있으면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욕심을 줄였습니다. 크게 하려던 농사는 접고 텃밭만 남겼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작은 기쁨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의 상추, 남에게 나눠줄 만큼의 깻잎,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바람이 살짝 스쳐가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여기가 우리 집 같아요.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귀촌의 8번째 현실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현실 8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와 여가의 부족. 도시에서 당연히 누리던 작은 즐거움들이 사라지면 하루가 길고 막막해집니다. 둘째, 농사 실패와 자연재해의 리스크. 내 노력과 기술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농사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셋째, 세대차와 문화 충돌. 효율보다 중요한 건 먼저 이곳의 순서를 배우는 겸손이었습니다. 넷째, 자식과의 왕래 문제. 자연에 가까워지는 대신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돈의 무게. 사소해 보이던 비용들이 쌓여 생활 전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몸의 한계. 젊음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매일 저녁 몸이 알려주었습니다. 일곱째, 적응의 기술과 루틴의 힘. 리듬을 만들고 생활을 조율하는 법이야말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 자연의 사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남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직접 겪은 귀촌의 진짜 현실입니다. 귀촌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실패를 줄이는 법은 있어도 실패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빨리보다 오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의 속도에 발을 맞추면 마음의 속도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요. 누군가 귀촌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낭만을 챙기되 현실을 먼저 배우십시오. 크게 시작하지 말고 작게 오래 가십시오. 그러면 이곳의 시간도 여러분을 천천히 받아줄 것입니다. 귀촌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배운 건 오래 버티는 힘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현실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로 64신 김정순입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었던 4년 동안 우린 그동안 모은 돈 거의 다 썼습니다. 남편 통장에 남은 돈은 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간병 시작 전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제도 3가지와 실손보험으로 안 되는 비용들, 그리고 제가 몰라서 수백만 원 더 쓴 실수들을 미리 피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처음 병원을 간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참 더웠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아침밥 먹고 신문 보다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속이 좀 더부룩한 게 오래가네. 밥 먹고 나면 꼭 위쪽이 눌리는 느낌이야. 사실 그 말 들은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종종 소화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늘 하는 말이 그냥 체한 거지 뭐. 였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느낌이 달랐어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근처 내과에 예약을 잡았죠. 처음엔 단순 내시경 검사였어요. 그냥 위험이겠지. 스트레스 많아서 그렇겠지 생각했죠. 근데 내시경 끝나고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짧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조직 검사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하고 비는 것 같았어요. 조직 검사요? 왜요? 그냥 위험 아니에요? 물어보는 제 말에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은 안 하시고 혹시 모르니까요. 요즘은 조심해야 하니까요. 하고만 넘어가셨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데도 마음이 자꾸 바닥으로 꺼졌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걸 본 순간부터는 정말 검사 결과 항암 수술 일이 일사천리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누가 옆에서 툭 쳤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하다고 하면 그렇고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죠. 어디 아프다 힘들다 그런 말도 안 하고 늘 조용히 혼자 참는 스타일이었어요. 아플 때도 그냥 누워 있으면 제가 먼저 물어봐야 대답을 하는 정도였죠. 그래서 병이 시작되고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겁이 나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티를 전혀 안 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구나. 쉽게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겁이 많았던 거였어요. 그저 겁나는 마음을 말 대신 침묵으로 감췄던 거죠. 밤에 혼자 화장실 다녀오다가 소리 없이 한숨 쉬는 걸 몇 번 봤고 수술 전날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선 창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때 저는 물었어요. 무서워? 남편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말 없다고 다 강한 거 아니구나.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엔 저는 거의 병실에 붙박이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늦게까지 간단한 간식이나 물, 주사실 호출 등 작은 것도 전부 제가 챙겼죠. 사실 처음 며칠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수술 부위도 크고 기력도 없어서 남편은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간병인 쓰는 게 어떨까? 하루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해서.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손이 낫지? 낯선 사람 앞에서는 나 소변도 못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게 화도 아니고 짜증도 아니고 그냥 묘하게 아팠어요. 내가 안쓰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말에 담긴 남편의 자존심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느껴졌달까요?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아프면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존심부터 무너지는 것 같아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자꾸 사람이 작아져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작아짐을 낯선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그 무거운 몸으로도 끝까지 제 손을 선택한 건 그걸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저할 틈도 없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고 전 그냥 알아서 움직였어요. 숨이 불편해 보이면 베개 각도를 조정했고 입술이 마르면 물수건으로 적셔줬고 밥 대신 미음 끓여서 한 숟갈 한 숟갈 뜨겁지 않게 식혀서 입에 떠넣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대소변 처리였어요. 처음엔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죠.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까지 챙겨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남편 눈을 보면 그게 더 안쓰러웠어요. 무력한 표정, 민망함을 감추려는 눈빛. 그걸 보니까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상처 부위에 붙은 드레싱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줬어요. 소독약 냄새가 손끝에 배어서 집에 가도 남편 냄새 같았죠. 밤에는 병원 침대 옆 의자에서 잤어요. 딱딱하고 좁은데 어떻게든 누워보겠다고 접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반쯤 앉은 채로 꾸벅 졸았던 기억도 많아요. 그런데도 잠이 깊이 들지 않는 건 링거 소리 때문이었어요. 뚝뚝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 처음엔 그냥 병원 소리려니 했는데 이상하게 새벽 3시만 되면 그 소리가 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눈이 번쩍 떠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제일 먼저 남편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하기만 하면 그제서야 숨을 한 번 쉬고 겨우 눈을 다시 감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제 하루는 남편 상태에 따라 움직이고 남편 얼굴빛에 따라 걱정하고 남편 손 온도에 따라 숨을 쉬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내 하루가 온전히 이 사람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간병이구나.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던 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런 날이 거의 매일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하루는 늘 새벽 3시에 깨어나는 삶이 되었고 링거 소리는 저한테 시계도 아니고 경보음도 아닌 생명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실이라는 공간. 그곳이 점점 저한테는 집처럼 되어갔어요. 낮에는 환풍기 소리, 밤에는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의자 하나, 아무도 없는 새벽의 복도 소리, 간호사 발소리까지 익숙해졌죠.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남편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 바닥이, 그 병실 한 구석이, 그 불빛마저도 결국엔 제 침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걸 침대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깊은 걱정과 가장 아픈 사랑이 거기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비요. 처음엔 실손보험에서 조금 나왔어요.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그런 기본적인 항목은 그나마 보험 청구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안심했어요. 그래도 내가 실손 드러나서 다행이다. 이 정도면 병원비는 막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땐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시작도 아니었더라고요. 문제는 항암 치료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항암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치료가 시작되자 거기에 따라붙는 간병, 식사, 약값 하나하나 비용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끝이 없는 계좌 이체구나 싶었죠. 그날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링거 소리 들으며 멍하니 있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간병인 쓰실 계획 있으세요? 아, 네. 사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고 싶긴 해요. 근데 실손 보험 있으니까 괜찮죠?
그렇게 말하자 선생님이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간병은 보험에서 안 나와요. 치료나 수술 이런 건 급여, 항목이라 적용되는데요. 사람이 붙어서 직접 돌보는 부분은 대부분 비급여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료행위가 아니면 보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진짜 그 자리에서 벽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간병이 왜 비급여야?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험이 도와주는 건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진료, 수술, 처치까지만이고 그 뒤에 생기는 밥 먹이고 대소변 받아내고 체위 바꾸고 그런 건 전부 내 돈이라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하면요. 사람 손이 들어가는 돌봄은 국가도 보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걸 그제야 알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덧붙였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보험이 다 되는 줄 알고요. 근데 실제로 간병비는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얼마,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근데 그 계산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걸. 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간병인을 하루 쓰면 9만 원. 거기에 식사비 8천 원. 병원 식당에서 대충 때운다 해도 버스나 택시비 5천 원에서 만 원, 약값이나 병원 안에서 필요한 것들까지 합치면 하루에 적게는 13만 원, 많게는 15만 원이 그냥 훅 빠져나갔습니다. 솔직히 하루 이틀이야 이 정도야 하고 넘겼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빠져나갈 돈이란 생각을 하니까 점점 숨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딸이 도와줬어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일요일은 꼭 병원에 왔죠. 드레싱 바꿔주고 식사 챙겨주고 엄마 좀 자요. 제가 볼게요. 하면서 하루 정도는 제 대신 간병을 맡아줬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날은 병원 로비에 내려가 커피 한 잔 사서 조용히 마시면서 사람 손 말고 내 시간을 처음 느껴봤던 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딸도 결국 엄마 회사 눈치 봐서 이제 매주는 못 올 것 같아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래, 너도 너 삶이 있지.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털썩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결국 저 혼자였습니다. 식사는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요즘 도시락 잘 나오잖아요. 데우면 따뜻하고 반찬도 여러 가지고. 근데요. 그게 한 달, 두 달 계속 이어지니까 어느 순간 맛이 사라졌어요. 전자레인지에서 돌아가는 삐삐 소리, 뚜껑 열면 올라오는 뜨거운 증기, 비닐 뜯는 소리, 그것조차 내 일상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왜 먹고 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순간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미안해. 당신 혼자 다 하게 해서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모든 미안함이 그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저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미안해가 자꾸 계속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이 됐어요. 그날 이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해.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미안했을까? 내가 지쳐가는 걸 느끼고 있어서였을까? 말은 안 했지만 내 손이 점점 떨리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매일 도시락으로 때우는 식사, 밤새 의자에서 자다 일어난 얼굴. 그걸 보면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느꼈던 걸까? 혹시 돈 때문이었을까? 계속 빠져나가는 간병비, 쌓이는 병원비, 남편은 말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 모든 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리가 없었겠죠. 아니면 정말 그 말 그대로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가는 게 미안했던 걸까? 그 말 안에 담긴 표정을 떠올릴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남겨진 사람만이 느끼는 막막함 같은 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을 꺼내봤어요. 정리하던 서랍 구석, 병원에서 들고 온 가방 안쪽에 구겨진 봉투 하나에 조용히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고 잔액을 확인하는데 딱 73,000원.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 숫자를 보자마자 그냥 가만히, 정말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났어요. 너무 현실 같아서 그냥, 아, 진짜 끝났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 73,000원이 너무 작아서 슬픈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함께 버틴 마지막 기록 같아서 숨이 막혔어요. 지금은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짜 작은 방이에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그리고 조용한 창문 하나. 전엔 그렇게 조용한 걸 좋아했는데 이상하죠. 이젠 그 조용함이 조금 무서워요. 혼자 지냅니다. 오가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이젠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남편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없어요. 낮엔 괜찮아요. 햇빛이 들어오고 TV를 틀어놓으면 어느 정도 소란스러워지니까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 달라져요. TV를 끄고 나면 순식간에 공간이 조용해져요. 정말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아랫집에서 나는 기척. 그게 전부예요. 그 조용함 속에서 자꾸 예전 생각이 떠올라요. 병실 불빛 그 뚝뚝 떨어지던 링거 소리. 새벽 3시에 남편 손을 잡았던 그 감각. 그게 불쑥 떠오릅니다. 불도 껐는데 그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가끔은 TV도 안 끄고 잔 적이 있어요. 그냥 켜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군가 이 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려고요. 혼자 있는 밤이라는 건요. 생각보다 더 깁니다. 시계는 천천히 가고 몸은 지쳐도 마음은 잠들지 않아요. 아무도 없다는 게 어쩔 땐 너무 현실 같고 어쩔 땐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람들이 자주 그래요. 그래도 남편분 고생들 하시고 먼저 가셨잖아. 혼자 남은 사람은 더 힘든 거니까. 지금은 어쩌면 잘 된 걸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고개는 끄덕여요. 그러게요 하며 애써 웃어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그 말이 위로가 될 리가 있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게 잘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누워있는 모습, 말아가는 얼굴, 숨소리 하나에도 놀라던 밤들. 그건 결코 덜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저도 덜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매일 돌보며 하루하루 무너졌고, 그가 떠난 후엔 그 빈자리에 제가 쓸려 들어갔어요. 몸도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고, 그리고 통장도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몸은요, 무거운 남편 몸 부축하느라 허리가 늘 뻐근했고,
왼쪽 손목은 아직도 약간 시큰해요. 마음은요. 나만 남았다는 생각이 밤마다 조용히 목을 조여왔고요. 그리고 통장.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써버린 게 아니라 빠져나간 기록만 남아있는 숫자들. 우린요 진짜 무너졌어요. 함께. 그 사람도 저도. 그 후에야 알았어요.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게 있다는 걸요. 남편이 떠나고 서류 정리하러 병원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였어요. 복도 끝 작은 사무실. 거기서 소셜워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장기 요양 등급은 신청 안 하셨죠? 네. 그게 뭐예요? 그 말을 하자 선생님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등급을 받으면 도우미 선생님이 집으로 정기적으로 오시고 보조기구나 복지용구도 지원이 됩니다. 간병 부담도 확 줄어들고요. 어머니 혼자 다 하셨다면서요. 그거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요. 적어도 한 달에 몇십 시간이라도 도움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죠?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지 못했어요. 간병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사람 손이었는데 그걸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다니. 꼭 기억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은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 그걸 남편이 떠난 다음에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어요. 누가 알려줬다면 병원에서 한 번이라도 이거 신청하실래요? 하고 물어만 봤다면 제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남편의 병이 낫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 매일 밤 대소변을 받아내고 드레싱을 갈고 정신없이 병원 마이너스 집을 오가는 일상은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왜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때 그렇게 많은 걸 몰랐을까요? 또 요양병원 이야기예요. 남편이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서 일반 병실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요양병원이면 좀 더 편안하게 돌봐주시겠지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입원비는 보험 적용된다 이 말만 믿고 안심했는데 그건 입원비 자체만 해당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항목들은 거의 다 제 돈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대는 급식처럼 하루 3끼 나오는데 그게 비급여 항목이라 별도고요.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해서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이 있어요. 그게 편해 보이긴 했는데 하루에 몇만 원씩 추가 간병비가 계속 붙었어요. 처음엔 괜찮다. 조금만 버티자 했는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 금액이 수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땐 정말 병원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건 정말 몰라서였고 한참 순진해서였구나 싶더라고요. 요양병원이 뭔가 모든 걸 다 돌봐주는 곳일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지갑이 달아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양병원이랑 요양원의 차이도 그땐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거기겠지. 아프면 병원, 조금 나아지면 요양원.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다른 거더라고요. 한 번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도 고려해 보세요. 하시길래 거긴 뭐가 달라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입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검진,
혈당 체크, 약 처방 등 의료 행위가 이루어져요. 반면에 요양원은 돌봄 중심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생활 중심으로 도와드리는 공간이고 의료진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용 구조도 다르다고 하셨어요. 요양병원은 의료보험 적용 항목이 있는 대신 간병비나 식대 추가 관리비가 별도로 많이 나가고 요양원은 국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일정 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이걸 왜 이제야 아는 거지?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전엔 그냥 병원은 치료하는 곳, 요양원은 좀 더 편한 곳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오해 하나 때문에 우린 너무 큰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 차이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금도 참 자주 합니다. 그랬다면 남편도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고 저도 조금은 덜 지쳤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제 경험을 통해 정리해드리자면 간병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요양 등급 미리 신청하세요. 병원에서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간병비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실손보험으로 안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 이상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미리 알아두세요. 치료냐 돌봄이냐에 따라 비용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도 가끔 그 7만 3천 원이 적힌 통장을 꺼내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뒀지만 가끔 마음이 복잡한 날 그 통장을 꺼내서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게 뭐라고요? 그냥 잔액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숫자 몇 자리 통장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저에겐 그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함께 버틴 증거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손 잡았던 순간, 대소변 받아내던 새벽, 편의점 도시락으로 넘기던 허기, 링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그 통장 속 7만 3천 원에 눌려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잔액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부부의 기록이자 숨결이에요. 노후는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이 다 아니에요. 사랑, 관계, 가족, 정 그게 훨씬 중요하죠. 하지만 돈 없이 그 시간을 버티기엔 노후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부모님의 간병을 하고 계신 분, 또는 배우자의 건강이 부쩍 걱정되기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간병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요. 준비하지 않으면 힘듦이 아니라 후회가 남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저 같은 사람에겐 참 큰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